합병 요건을 보겠습니다. 합병 요건. 합병 요건은 조금 어려워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존재하는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를 합병 요건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쳐져서 한 필지가 성립되는 것이 합병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한 필지가 성립되는 것이 합병이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합병 요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합병이니까 합병을 통해서 한 필지가 성립되겠죠. 따라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요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었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 6개의 요건은 한 필지 성립 요건인 이 6개의 요건은 합병 요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워요.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될 줄 알았는데 출제가 됐어요. 물론 건물에 대해서 출제가 됐지만 출제가 된 거로 봅니다. 이게 작년에 법원 공무원 시험과 법무사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 중개사에도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습니다. 다만 토지가 아니라 건물로서 출제가 됐어요. 이게 합병 제한 사유, 합병을 제한시키는 사유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병을 제한시키는 사유가 있다면 합병 제한되겠죠.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합병을 제한시키는 사유가 뭐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등기법, 민법 지식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돼요. 그냥 들어만 드시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101번지. 소유자는 둘 다 갑이고 여기도 갑입니다. 이 갑은 자신의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요건은 다 충족했다고 봤을 때 소유권이 같죠. 소유자 동일할 것. 합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갑이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죠.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갑이 101번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지역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이때의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갑에게 있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여기 4개의 등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죠. 합병을 하게 되면 전체가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을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4개의 등기의 공통점은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에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입니다. 따라서 합병하는 데 있어서 을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다만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이 이러한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합병이 이루어지면 가장 선순위 지번이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100번지가 되죠. 다만 100번지 일부에 대한 이러한 등기로 간주해버리면 됩니다. 여튼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판매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입니다. 나중에 민법과 등기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공통점은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에요. 이 을이 갑으로부터 이러한 등기를 받을 때는 한 필지 전부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합병이 돼버리면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 거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을의 이러한 등기가 있는 결과가 돼버리죠. 문제는 이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병을 해버리면 이 을의 권리는 다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럼 을에게 손해가 발생합니까? 합병을 통해서? 따라서 합병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들어만 두셔요. 아직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입니다. 이게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불러요. 이러한 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되어 있다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냥 들어만 두시는 겁니다. 아직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허용이 됩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허용되는데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이 토지는 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분이에요. 주소지는 서울에 있을 겁니다. 아마 차가운 공간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명박이라는 분이셔요.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주소지가 다르죠?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그 전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합병될 수가 없습니다. 동명이인이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이 존재할 때는 공유지분이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허용이 됩니다. 소유권이 공유지분 형태일 때는 공유지분이 동일할 때만 합병이 허용돼요. 이것도 아직 민법에서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십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이때 100번지 토지는 소유권이 갑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 101번지 토지는 갑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동일해요. 따져보죠. 100번지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과 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과 을. 소유자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겁니다. 소유자 동일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한 후에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결정한다면 갑과 을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언제? 지분이 같을 때.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떨까요? 갑의 지분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토지는 갑이 7분의 5를 가지고 있고 을은 7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분이 다를 때. 이때 소유자는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동일하죠. 100번지 토지 소유자 갑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 갑을, 소유자는 동일해요. 그래서 합병을 했을 때 갑의 지분은 얼마로 결정하고 을의 지분은 얼마로 결정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면적이 똑같고 가치도 똑같다면 도에서 2로 나누면 돼요. 면적이 똑같고 가치도 똑같다면. 그런데 면적도 다르죠. 그리고 가치도 다릅니다. 이쪽이 훨씬 비싸고 이쪽이 저렴할 거예요.
도로변이니까 비쌀 겁니다. 그러면 면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니까 도에서 2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값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넓은 쪽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합병 이후에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주장하겠죠. 을은요, 비싼 쪽 지분이 많으니까 합병 이후의 지분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합의가 없다면 이거 분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전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이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걸 법에서 조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제? 지분이 다를 때. 지분이 동일할 때만 합병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아요. 여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축척이 조금은 더 정밀해집니다. 보통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뀌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축척이 5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종전의 축척을 유지하겠죠. 따라서 도면은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이 될 겁니다. 이쪽에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쪽에도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둘 다 갑소유예요. 갑은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축척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지역과 바깥의 지역은 합병이 안 됩니다.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입니다. 이쪽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좀 더 정밀해졌고 정밀하지 않겠죠? 그러면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지역과 바깥의 지역은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쪽은 경지 정리 지구입니다. 경지 정리 지구가 아니에요. 보통 경지가 정리되면 축척이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바뀝니다. 경지 정리 지구니까 이쪽은 1000분의 1, 아니니까 1200분의 1.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지역과 바깥의 지역은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 필지가 있는데 소유자는 을입니다.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축척이 같을 테니까 합병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쪽은 두 필지인데 병이 소유해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합병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를 때만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개의 요건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번이 조금 어려워요. 2번이 민법 지식이 아직 조금 없을 테니까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책을 확인하겠습니다. 85쪽에 분할을 보시는데 분할을 보시면 거기 분할이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할은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입니다. 가장 빈번한 토지 이동이라고 써 넣으십니다. 가장 빈번한 토지 이동.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한정돼 있죠.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서 팔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서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 등 중에서 분할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 신청 절차를 보시는데 동글뱅이 1번에 이미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2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첨부서면 나와 있는데 거기 반가로 3번을 보시면 확인이란 단어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합병을 보시는데 합병 2번을 보시면 이미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이미 신청이라는 얘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맡기림 뜻이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그러니까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해도 그만인 거야. 이미 신청. 신청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것을 이미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예외적으로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기억나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합병할 수 없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합병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합병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저걸 기억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양이 더 적으니까. 그렇죠. 요 책에 있는 것은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저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읽어나 보죠. 첫 번째,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네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가 아닐 것. 그렇죠. 그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됩니까? 다시요. 여기 보시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경계를 그릴 때 하는 지적측량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지적측량은 필요 없어요. 지적측량은 경계를 그릴 때 하는 게 측량이에요. 지울 때는 빨간색 연필로 지우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합병은 지적측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 네 필지마다 토지대장이 다 따로 있겠죠. 토지대장 안에는 면적이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개의 필지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덧셈만 하면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전자면적 측정기라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따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합병은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일 거예요. 합병은 지적 측량도 필요 없고 면적 측정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 방법을 보시면 첫째 줄을 동글뱅이 1번에 둘째 줄 보시면 따라서라는 문구 있죠. 지적 측량과 면적 측정을 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보겠습니다. 11월부터 들으신 분들은 11월보다는 좀 쉽죠? 아닌가요? 많이 쉽죠? 네. 3, 4월 달에는 더 쉬울 거예요. 5, 6월 달에는 더 쉬울 테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11월, 12월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쯤에서 11월, 12월 해당되는 부분을 좀 듣고 오시면 고통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엄청 고통스럽죠. 네. 그게 정상이셔요. 대신 처음 오신 분들은 3, 4월 달에 굉장히 수월해지실 겁니다. 3, 4월 달에 오신 분들은 3, 4월 달에 고통스러울 때고 5, 6월 달에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법과목은 뭘 하려다가 지목 변경. 이 토지는 한필지 토지인데 그 용도가 뭐냐면 밭농사 용도의 토지예요. 밭농사 용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지목이 뭐로 등록이 될까요? 전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밭농사 용도의 토지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인데 이 갑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주거용 건물을 이렇게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밭인 상태에서 주거용 건물을 져봤자 살 수가 없어요. 왜? 물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버릴 것이며 전기는 어떻게 쓸 것이며 정화조는 어떻게 쓸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에 상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고 하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고 전기선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지도 시설 설치해야 되고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공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밭농사 용대의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변경시키는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만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뭐로 바꿔야 될까요? 대로 바꿀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고요. 토지의 성질이 바뀌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자체에서 바뀌는 것은 형질 변경,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뀔 때는 지목 변경, 여기서 바뀔 때는 형질 변경,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지목 변경 나와 있는데 지목 변경이 있는데 거기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보시는데요. 1번을 보시면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여기서 준은 완료준, 공은 공사라는 뜻이에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줘야 되겠죠. 지목 변경해야 될 겁니다. 2번 도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죠.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용도가 뭐예요? 지목 아닙니까? 맞습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면 지목 변경해야 되겠죠.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점포인데 소유자가 점포와 토지를 목사님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점포의 부지는 대지죠. 대지에서 목사님에게 팔아서 목사님이 교회 건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종교용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때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십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밑줄 치죠. 공사 준공 전 밑줄 그리고 전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냥 밑줄만 쳐두셔요. 설명은 다음에 드릴 겁니다.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그 다음에 신청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2번을 좀 기억해 두십니다. 동글뱅이 2번 보시면 개발 행위 허가 찾으셨습니까? 첨부서면에서 동글뱅이 2번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 구태여 증명서류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전, 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은 왜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할까요? 같은 농지 안의 지목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전, 답, 가수원은 똑같은 농지의 일종이죠. 농지 안의 지목 변경에 불과하니까 구태여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확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정리방법에서 동글뱅이 네 번째 보시면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이거 다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를 보겠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를 볼 거예요. 여기는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여기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최대 만조위선이 될 겁니다.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겠죠. 최대 만조위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00번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9번지고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 필지 토지니까 여기는 한 필지 토지니까 한 필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남극과 북극의 아프리카 대륙 크기의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크기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해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췄어요. 눈이 달려갖고. 그러면 이 한 필지는 더 이상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다로 바뀐 겁니다. 바다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이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시키고 폐쇄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 여기 등록이 빠졌죠? 등록을 말소하는 거.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때 이 한 필지 전체가 바다가 돼서 전체를 말소할 때 도면 위에서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새로운 경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면 기존의 경계가 100번지, 99번지 요 사이에 있는 경계가 기존의 경계가 요 대신하면 되겠죠. 요 경계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떨까요? 바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측량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토지 전부 바다가 됐다면 기존의 경계를 이용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를 도면 위에 그려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전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됐습니까? 또한 이 바다가 됐는데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일주일 후에 바다가 내려간다라고 발표했고 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말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시킵니다.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바다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때도 말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긴 해안가니까 보통은 모래 땅이죠. 따라서 지목은 뭘까요? 100번지가 보통은 임야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군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여기다가 제방을 축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방을. 그러면 임야가 이제 뭐로 바뀔 뿐입니까? 제방으로 바뀔 뿐이죠. 바다에 잠기지 않죠. 따라서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시키는 겁니다.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목만 바꾸면 되지 말소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는 쉽죠? 네. 10년 후에 다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대규모로 얼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크기에. 그러면 해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겁니다. 내려갔으니까 다시 뭐로 바뀝니까? 토지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로 다시 전환이 됐으니까 말소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량이란 뜻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재량에 따라서 회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판단하겠죠.
회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복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회복 등록한다. 또는 회복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이 의무를 지적소관청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 소송 제기를 통해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규정이니까 지적공부가 회복이 되겠죠. 토지의 표시도 회복이 될 테고 소유자도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회복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 값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회복 등록하지 않을 때는 지적 공부를 아예 안 만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라서 지적 공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토지의 표시도 무조건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의미냐? 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민법에서 토지의 포락이론, 포락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2학년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지의 포락지, 포락이론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직 민법에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들어만 두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책을 보십니다. 88쪽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나와 있죠. 말소 대상 토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의를 보시면 셋째 줄에 한 필지 전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지적증명이 필요 없으나 한 필지 일부가 바다가 됐을 경우에는 지적증명을 실시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해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줄 치셔야 돼요. 네. 어차피 이해되셔도 책 덮으면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읽으셔야 돼요. 10번은 읽으셔야지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9쪽을 보십니다.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말소하는 건데 둘째 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왜 그럴까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다시 바다가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맨날 생각하겠죠.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리라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토지인데 조망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낙향이 목표인데 꿈은 바닷가가 보이는 땅이 꿈이지만 실현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바닷가가 보이면.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포기하라고 알려줘야 될 겁니다.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느냐. 말소 신청하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다른 토지 이동에는 없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의한 직권말소 나와 있는데 첫째 줄 보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전부 다 60일이었죠. 여기는 30일을 더 줍니다. 술집에서 술 먹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30일을. 그렇죠. 그래서 9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의 토지 이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었는데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할 수가 없어요. 왜?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산점이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기산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요 문구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토지 이동을 소유자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되고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내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모렴치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료로 합니다.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키건 직권으로 말소시키건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 내라 그러면 군수님은 밤에 못 다녀요. 어디선가 휙휙, 네, 다시 휙휙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특이하게 공간정보법은 돈과 관련된 문제를 자주 냅니다. 아마도 낼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한다. 무료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바다로 된 토지에 말소 회복 등록 나와 있는데 둘째 줄 보시면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밑줄 치십니다. 회복 등록 한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밑줄 칩니다. 말소하거나 말소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밑줄 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밑줄 치십니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여기서 공유수면 관리청은 왜 나오느냐면 지금 바다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불러요. 공유수면은 바다란 뜻이고요. 관리청은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할 겁니다. 바다와 관련됐으니까 지적소관청은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할 겁니다. 또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소유자겠죠.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야 될 거예요. 양쪽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밑 동그라미 치십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축척 변경을 보십니다. 개념만 보겠습니다. 개념만 보시고 절차도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일렀으니까 볼 거예요. 보라는 얘기죠. 여기는 도면을 그린 건데요. 소축척의 도면을 그린 겁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를 그린 거예요. 이때 소축척이니까 토지가 크게 등록될까요? 작게 등록될까요? 작게. 그렇죠. 굉장히 작게 등록이 될 겁니다. 굉장히 토지들이 작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팔고자 할 때는 쪼개서 팔 수밖에 없을 테고 사고자 할 때도 쪼개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가 계속 분할이 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도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쪼개질 겁니다. 토지들이. 문제는 소축척이라서 작게 등록된 상태인데 토지가 자꾸 쪼개지게 되면 더욱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공시기능이 떨어집니다.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축척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즉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게 됩니다. 이를 축척이 변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왜 만들어졌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소축척의 지적도보다 대축척의 지적도는 훨씬 정밀하죠.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인데 이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은 도면이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12장으로 구성된 지역이에요. 12장. 이 철산동, 예를 든 겁니다.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은 도면이 지적도가 총 12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8장은 축척이 얼마냐면 6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1200분의 1 지적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100으로 하자.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은 대축척이니까 이 정도 크기로 그려질 텐데 이쪽은 1200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 작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크기의 토지가 이렇게 달리 그려집니다.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의 면적이라면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이걸 같은 크기로 그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바꿔줘야 될 겁니다. 축척을.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바꿔줘야 되느냐? 축척을 바꿀 때는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될 거예요. 이거를 네 장을 전부 다 얼마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600분의 1 지적도로.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맞습니까?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적도의 도면은 통일적으로 공시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개념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나타날 리가 없어요. 왜요? 토지가 임야도는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했죠. 토지가 잘 분할이 안 돼요. 분할이 잘 안 되니까 정밀도를 높일 필요도 없고, 그죠? 정밀도를 보통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는 축척 변경 맞습니다. 정밀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소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죠.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만 축척 변경이고 이건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예전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만 축척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자들의 신청을 통해서도 축척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토지 이동은 신청이 없을 때 비로소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한다고 했죠. 그때의 직권은 보충적인 거예요. 신청이 없을 때만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직권은 보충적인 게 아니에요. 대등한 겁니다. 병렬적인 거예요. 그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먼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먼저 89쪽을 보시면 첫째 줄에 지적도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 보시면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사유가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이게 바로 분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증명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즉 공시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2번, 이게 뭡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척 변경이 될 겁니다. 2번,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겠죠. 이게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3번은 기타니까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기시기 전에 다시 89쪽 가보시죠. 축척 변경의 사유에서 첫째 줄 보시면 신청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직권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절차가 나오는데 프린트 꺼내시죠? 사실은 이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여기서 다 출제합니다. 거의 한 8, 90%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대략적인 골격만 보실 겁니다. 먼저 축척 변경을 주관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이 이 축척 변경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보신 바대로 이 축척 변경은 한 필지와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 필지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 필지와 관련되어 있죠.
또한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가 보다 정밀해지겠죠. 맞습니까? 네, 경계가 보다 정밀해지니까 면적이 늘어난 토지도 있겠지만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존재하니까 손해가 발생한 자도 있겠죠. 따라서 최소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분의 3으로 자꾸 출제해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3분의 1은 반대할 텐데 왜 반대를 하냐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반대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돼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위원이 결정하는 게 공정성이 확보되겠죠. 그때의 위원회의 이름은 축척변경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부조리가 개입된다면 더 높은 국가기관이 승인하지 않겠죠. 따라서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두 번째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맞습니까? 승인을 거친 후 지체 없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겠다라고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차일피일 미룰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체 없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는데 이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과 축척변경 시행지역 독리 게시판 양쪽에 20일 이상 합니다. 20일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그리고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부터 축척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두 가지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해봤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7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축척변경 확정 공고라고 있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 지적정리 있습니까?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정리 해봤자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정리 해야 되니까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정리 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 공고 밑에 토지이동 간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토지이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확정 공고일에 발생해요. 그렇다면 경계가 바뀌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확정 공고 시점에 경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는 잘못된 경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는 정밀하지 않은 경계일 거예요. 그러면 확정 공고 이전에 정밀하지 않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 복원 측량 해봤자 이거 제대로 된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도 정지를 시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경계 복원 측량. 확정 공고 시점에 정밀한 경계가 기록이 되니까 확정 공고 이전에 있는 경계는 이거는 정밀하지 못한 경계입니다.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복원 측량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라고 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선 경계 복원 측량이 이때는 필요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 복원 측량을 정지시키면 절차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은 정지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 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대충은 이해될 듯 말 듯은 하십니까? 그러면 다시요.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복원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그때도 진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측량을 위해서. 이 경계점 표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둘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30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일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한 이 경계점 표지는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요. 그렇다면 지적소관청 소속의 공무원이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할 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신의 소유토지, 점유토지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둔 겁니다. 소관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불러요. 축적 변경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새로 확인한 다음에 새롭게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내부적으로 결정합니다. 내부적으로. 되셨을까요?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게 될 텐데 면적을 새롭게 정하니까 면적이 달라지게 될 텐데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겠죠.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늘어난 만큼 줄어든 토지는 줄어든 만큼 서류로 작성합니다.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불러요.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돈으로 강제로 징수합니다.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해 줘요. 그게 공평하니까 이를 청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청산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칸에 축적 변경 측량 밑에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이 있죠.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즉, 줄 거 다 주고 뺏을 거 다 뺏었을 때 그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시점은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달라졌으니까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즉 지적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 표제부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요거 암기할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10월 달까지 순서가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이 축적 변경 절차는 지적소관청이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무대뽀로 진행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20일 이내 잘못 얘기했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축변지역 독립 게시판과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는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견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에 이것을 일일이 설치할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이제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이 들어갑니다.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될 텐데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새로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소재지는 지적소관청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소재지는 빠집니다. 그러면 면적은 달라지게 될 텐데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얼만큼 늘어났는지 줄어든 토지는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를 근거로 해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그만큼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그만큼 보상해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이 됩니다. 달라졌으니까 지적 공부 고쳐야 되겠죠. 정리할 때고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등기부 표제부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걸 외우시는 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코피 프린트 안에서 책의 밑줄은 3월 달에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이것도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꼭 붙여 넣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축적 변경 절차까지 보신 것이고요. 오늘이 즐거운 토요일이죠. 집에 가서 뭐 하실 건가요? 밀린 빨래. 저는 틈틈이 빨래 하는데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